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셋. 김기아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네, 유동엽입니다. 아시죠? 그 지난번에 나오셨던 유동엽 기자입니다. 자, 오늘 뭐 또 대단한 소설을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신 거예요. 자, 일단 지난주 방송 얘기부터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배수아 작가의 에세이스트의 책상을 네. 다뤘었죠. 네. 댓글 먼저 읽어볼게요. 놀제이님이 21살 때였나? 이 배수아 작가의 나는 이제 네가 지겨워를 처음 읽었었어요. 작가님의 개성이 인상 깊었고 아웃사이드 느낌이 지금 남아있어. 배수아 작가님 작품을 오랜만에 읽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불친절한 소설이라 쉽진 않았지만 좋았어요. 특히 주인공이 굉장히 염세적인 사람이라 좀 불편하기도 했었고요. 이 작품은 사랑 이야기죠. 소유와 집착에 관한 이야기 같았어요. 사랑을 하면 결국 그 당혹스러운 감정 앞에서 누구나 유치해지고 비성숙해지고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되게 이 소설도 염세적인가 보죠? 주인공이? 뭐가요? 좀 다른 작품 얘기한 거 아니야 앞에? 에세이스트 책상 얘기한 건데요. 아니 나는 이제 네가 지겨워. 그러니까 어. 여기에 주인공이 염세적이라는 거죠. 그런가 봐요. 또 미선님이 이번에는 모처럼 책 읽기 먼저 읽고 책 먼저 읽고 책 읽기를 보려고 했는데 이 진도가 안 나가더라. 그 인정합니다. 요하임이랑 파티 갔다가 일행보다 먼저 나오는 장면까지 읽었는데 애미 여자랑 스포 당했네요. 저희는 스포하는 방송이죠. 네, 스포 방송입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하임이랑 파티 갔다가 나오는 데부터 재밌지 않나요? 이제 거기서부터 약간 그 현실로 좀 내려오는 느낌이죠. 거기서 약간 좀 하기 때문에. 자, 우리 다음 서현님이요. 실시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잼나요. 이번 소설은 읽어주신 문장 듣는 순간 별로. 반전이네. 별로다 싶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 다음 댓글 드리겠습니다. 쇼콜라데 1969 이분은 독일 사는 분이죠. 네, 맞아요. 저의 독일 여행 체험기가 너무 훌륭해서 혀를 내두르셨답니다. 독일은 소도시와 작은 마을이 많아서 한 큰 도시를 보고 독일을 다 봤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오산 하셨잖아요 그때. 경기도 오산이죠. 그때 뭐 저 한 도시에서 진득하게 왜 안 있었냐 그랬잖아. 네. 가셨던 뭐야 이거 여기 모르겠고 로텐부르크는 알죠. 바이마르, 라이프치 등등. 저 개인적으로 뮌헨, 함부르크보다 훨씬 더 작은 도시들이 멋있는 장소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행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 남자와 여자가 아무 감정 없이 같은 지붕 아래 어떻게 살 수 있냐 여기 웃으셨대요. 이 독일은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여기 독일에 많습니다. 한국인 정서를 이야기하시는 두 기자님 보면서 엄청 웃었네요. 우리네 정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독일 사는 분이 그렇다고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독일이 좀 유난스러운 게 많아요. 그 어. 혼탕도 있잖아. 오. 나 가봤어. 대박이다. 가봤어. 어때요? 근데 좋아? 정말 신기하게 어. 조금 한 10분 지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10분 동안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안경을 눈빛이 막 쓰고 빛나고 들어가야 있어. 되잖아요. 예. 안경을 쓰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 이렇게. 그러니까 안경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안경 쓰고 들어왔어 거기를. 왜냐면 안 보이니까. 제가 지금은 눈 수술했지만 그때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 보게 따른 일념으로. 그렇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보려고 들어간 느낌이네. 근데 손 약간 그래서 명구스러웠는데 이제 다들 거기서 막 그렇게 다녀 앉아 있고. 다 안경 쓰고 안경은 본인만 쓰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좀 약간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 별, 만약에 별 소득이 없었나 보네. 내 또래 누군가를 마주쳤으면 모르는 사람이었어도 좀 부끄러웠을 수도 있겠는데 좀 분위기가 그냥 이걸 왜 지금까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체험해보세요. 진짜로 그래. 아무튼 별 소득이 없었다. 소득이 뭐야? 아이고 소득. 연령대가 높았다. 아니 이 생각 이상하시네.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좀 유별난 문화들이 많아요. 어. 유별나다기보다 우리가 좀 들었을 이해 때 못하는. 할 만한. 그렇구나. 독일 혼성탕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소설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신 분도 계시고 재밌다고 우리가 좋아하시는 분도 당황했지. 계시고. 저는 근데 뭐 되게 기억에 남는 소설이긴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그렇죠. 역시 하니까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네.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송석재 소설가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이상한 제목이네요. 올소 스피치 황만근. 자라투스트라. 인 거죠. 뭔가 자, 여러분 이 소설을 근데
읽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인기가 많은 소설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일단 성석재 작가에 대해서 저는 성석재 작가 소설을 처음 읽어요. 물론 대부분의 여기 나온 소설이 제가 다 처음 읽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름은 알아요. 워낙 성석재라는 이름은 알아. 왜냐? 2000년대 초반에 거의 뭐 우리 문단의 스타였죠. 아니 이름이 좀 간지가 나요. 아 석재? 이름이 약간 멋있어. 성석재. 그러니까 발음도 쉽고 되게 똑똑해 보이는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이름을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비슷한 얘기 들었어요. 쉽게 감화되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다. 어. 소설가로서 그러니까요. 좀 어울리는 이름이. 본명인 거죠, 이게? 본명이에요? 그건 안 여쭤봤어요. 본명이겠죠, 뭐. 많은 딱히. 작가가 사실 알고 보면 필명이거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본인이 지은 필명이라도 잘 굉장히 줬어. 잘 어울리잖아요 소설가한테. 나는 그 되게- 시인 중에 되게- 황지우 시인 황지우 시인. 그 이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성석재 작가님은 제가 비록 얼굴은 못 뵙고 책 한 권 읽은 적은 없지만 이름이 멋있다. 그런 이미지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석재 작가와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줬어요. 아 그래요? 네, 정혁 기자 여기 나정님 댓글 하나 읽어주시죠. 나정님이 드디어 성석재 작가네요. 소설의 기원은 이야기죠. 이야기는 손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려주는 형태였고 소설의 원형질인 구전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작가가 성석재 작가입니다. 그분 소설을 읽으면 재밌는 옛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 들죠. 문체도 구수하고 질이 멸렬한 군상들의 모습을 꼬집으면서도 냉소하지 않고 따스한 필지로 그려내는 분입니다. 작가님 고전의 형식을 계승해서 현대 소설에 잘 표현내시기도 하고 명이라는 형식의 옛글이 있는데 돌이나 쇠, 그릇 등에 새기는 글입니다. 우리는 주로 묘비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묘비의 고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적은 글이죠. 이 소설이 바로 그 묘비명의 형식을 따른 작품이랍니다. 즐거운 독서 되세요. 그래요? 묘비명이 묘비에 써 있는 사람 이름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명자가 이름 명자가 아니네요. 보니까. 저도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 처음에 장편인 줄 알았어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중간에 있었으면 또 앞에 거 이렇게 보다가 황만근 언제 나오냐고. 주인공이 아닌가벼. 황만근 언제 나오냐. 황만근 안 나오는 게 어떤 새로운 구석인가. 뭐 그러다가 이제 헤맸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제일 처음에 있더라고요. 소설 집이잖아요. 네. 이제는 이제 그만 헷갈리셔야 네.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당연히 좀 기대를 하고 그랬는데 짧았어요. 근데 이 짧은 소설 심지어 정말 짧아. 40페이지. 아니야, 8페이지부터 시작이니까 40 빼기 8은 몇입니까? 32죠. 그러니까 30페이지. 15장에 불과한 가성비 좋은 역시. 요거만 읽으면 내가 우리 시대의 소설 50분의 1이나 읽은 거다. 그렇죠. 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성비 좋고.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팔리나 봐요. 책방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교보에 없던데. 교보에 있었어요. 있는 교보에 갔어요. 영등포 교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에 막 이렇게 재고가 많은 책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01, 01, 00. 왜냐면 이게 이렇게. 2003년에 나온 책이니까 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왜 50편 안에 꼽힌 겁니까? 방금 나정님이 정리해 주신 게 뭐 딱 맞아요. 요 문학 관계자신 것 같은데 이분은 나정님은 아니신가? 그러니까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소설이 읽으면 되게 막 옛날 얘기 같은 고전 소설 무슨 판소리 사설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죠. 그래서 뭐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평론가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한국의 이야기 전통이 충분히 있었는데 판소리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야기 전통이라고 부르나요? 네, 고전 소설의 전통 뭐 있었는데 판소리 그것들이 이제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단절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인 환경 때문에 뭐 일본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것들이 사라져가고 그냥 고전 소설 옛날 얘기로 되고 소설은 소설 나름대로 이제 현대적인 장르로서 약간은 이제 서양에서 온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와중에 정말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 성석재라는 작가가 어떻게 보면 절묘하게 뭐라고 융합이라고 해야 될까? 합쳐놓은 거죠. 현대 소설이지만 고전 소설의 구조나 어떤 모티브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끌어들어와서 하나의 또 새로운 뭐 장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른 작가들은 이렇게 하시는 뭐 않으니까. 그 황석영 선생이 평가를 근대 소설을 해체한
해체를 시도한 이제 문단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동 기자 말씀하신 대로 민담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 민담의 형식을 다시 그러니까 근대 소설은 민담과 이제 단절된 새로운 장르로서의 문학이었는데 다시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를 막 전승하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황만근도 나중에 이제 스토리 말씀드리겠지만 바보 이야기잖아요. 우리 아주 전통 서사에 많이 나오는 바보.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또 소개해드릴 다른 단편 조동관 약전이라는 단편도 그 봉산탈춤에 나오는 그 취바리 같은 캐릭터가 주인공이에요. 막 굉장히 기성 권위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다분히 그 조선시대 문학, 특히 민담 형식을 빌린 기층 민중들의 장르를 이 한글로 대중문학에 끌어온 공이 있어서 존재감이 있는 거죠. 황석영 선생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특히 이 2014년에 나온 장편 투명인간을 작가들이 막 혀를 내둘러. 왜요? 막 대단한 소설이라고 어. 연몽이란 평론가는 이 한국 문학의 최고의 성취라고 그 정도로? 얘기했고. 투명인간? 봐야겠네요. 투명인간. 예. 그 제목이 좀 너무 트렌디해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거기도 바보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제가 잘 이렇게 식견이 깊지 않아서 그런 감흥은 못 느꼈는데 자기가 황석영 선생이 연무홍 선생이 그 거의 동년배잖아요, 자기랑.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그러고 봤는데 과대평가가 아니구나. 오. 네. 그렇구나. 한번 보고 싶죠. 네. 성석재 작가의 투명인간. 장편입니다, 그건. 그거는 뭐 나중에. 자, 오늘은 이 황만근은 이렇게 말다는 이 단편인데 물론 이 우리 이제 보니까 안 읽으시는 분들이 많아. 안 읽고 이제 요 책 읽기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제목만 딱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요. 왜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나와서 되게 알고 보니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식의 어떤 전개가 되겠구나라고 저는 다 예측을 했죠. 네, 다 예측을 했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좀 실망스러웠다. 아니, 실망스럽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1분 만에 네, 정혁 기자가 1분 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들어와. 들어와. 자, 그러면 시작. 배경은 90년대 후반으로 추정이 되고요. 신대리란 작은 농촌 마을입니다. 황씨들이 모여 사는 집송촌인데 거기 황만근이란 좀 모자라지만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착한 남자가 홀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황만근의 실종으로 소설이 시작합니다. 황만근이 없어졌어. 근데 그 전날 이장이 농민궐기대회가 열리는 도청에 네가 경운기를 들고 가라. 왜냐면 그게 이제 집회의 형식이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경운기 타고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다 뭐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편법을 쓰죠. 근데 이 마을에 이사 온 민 씨라는 양반이 황만근을 평소에 되게 호감을 갖고 좋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약간 바보 취급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황만근이 또 어디 사라져 어디 샜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다음날 부고가 들려오죠. 그 말대로 진짜로 우직하게 경운기를 몰고 도청까지 갔다 오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민 씨가 그에 대한 묘비명, 여기 아까 나정님이 얘기해 주신 묘비명을 짓고 다시 마을을 떠납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었네. 많이 예. 약간 작품 기복이 있어요, 제가 좀. 근데 지금 보니까 제일 마지막 이제 엔딩에 이렇게 써있네요. 단기 4,330년 그러게, 5월 지금 20날. 네. 본디 묘지나 네, 말씀하세요. 묘지나 쓰일 것 묘비명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이라 아무 쓸모없는 이 글을 새터말로 귀농하였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순정이 엎디었으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돼 민씨, 있네요. 민씨. 그러니까 이게 민씨니까 돼 있네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 단기 4,333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2000년이더라고요. 아 그럼 이제 쓰신 거예요? 아니 2000년. 그러니까. 2000.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 책을 이제 출판하실 때 쓸 때 그쵸. 썼다고 보시는 거죠. 옛날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 민 씨가 약간 그 작가 성석재 작가 본인 약간 그런 뭐 약간 느낌이네요. 그런 게 약간 그렇겠죠. 네. 그런 느낌이네요. 외지인이니까. 자 그럼 정연욱 기자는 요 어떻게 봤습니까?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 소설. 저는 성석재 작가에 대한 막연한 좀 뭐랄까 불신이 있었거든요. 불신. 왜냐면 그때 우리 얘기했잖아. 그 까먹었는데.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이런 거 좀 일부러 안 보거나 뭐 좀 독서를 미뤄왔던 경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0년대 아까 말씀하신 초반이면 우리 대학생 때인데 그때 이제 제일
베스트셀러 목록에 자주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 전에는 그 에세이만 몇 개 봤어. 황만근 성석재 선생의 소풍이라는 에세이가 있는데 거기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이분이 미국 여행을 하다가 무슨 시골 마을에서 햄버거 집을 봤는데 이제 너무 패스트푸드가 지겨운데 그 햄버거 이름이 히케네였대. 히케네. 히케네? 뭐 되게 약간 신화 같잖아. 어. 그래서 이게 뭐지 신선하다 그러고 먹었는데 맛있더래. 그래서 이제 점원한테 이 이름의 기원이 뭐냐? 이 마을에 무슨 신화적인 인물이냐 그랬더니 맨 앞에 C랑 끝에 N이 빠져서 치킨이 CN 빠진 치킨. 좋았어. 그러니까 그런 유머를 구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세이는 재밌게 봤는데 소설은 그냥 안 읽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너무 너무 많이 보니까. 근데 이번에 보고 일단 너무 그 리드미컬하고 경쾌하잖아. 내용은 뭐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오랜만에 좀 우리 배수화로 좀 지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서사가 되게 가뭄의 담비같이 편안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다. 유 기자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그냥 독자로 그냥 봤을 때 취재 말고. 취재 말고 독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옛날 얘기 같은 구조가 꽤 자연스럽게 별로 이렇게 이질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게 좀 신기했어요. 막 중간에 뜬금없이 막 그 뭐 토끼 귀신 얘기 나오고 토끼 귀신 얘기 나왔죠. 너무 궁금해. 그거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죠.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그냥 그랬습니다. 김기가 기자한테 인정받기가 쉽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그랬어요. 이게 왜 내가 이런 그 구성이 익숙한가 싶었더니 전 어렸을 때 집에 한국 전래동화 전집 이게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애가 태어났는데 어깨에 날개가 있어. 어깨에 날개가 있어서 엄마하고 숨기라고 하는데 애가 너무 잘 먹고 막 이래가지고 날개를 숨기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원래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날개를 잘라 가지고 피가 막 엄청 나고 얘가 원래 장군 될 애였는데 뭐 그렇게 죽고 뭐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전래동화에.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영웅서사잖아. 이 영웅서사인데 바보서사.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흐름 여기서 말하는 그 글 쓰는 투나 구성 같은 게 전 약간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 한국 전래동화 느낌이.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알았어요. 이게 약간 그런 구전 그런 걸 빌었다는 게.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보고 나니까 약간 이것도 사실은 저 영웅서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성공한 영웅은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영웅인 거잖아요. 황만근이. 마을 사람들은 잘 그를 무시하고 하지만은 이 속에 정말 일종의 영웅으로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우리 속에 영웅이었는데 사람들은 몰랐던 얘 황만근이 없으면 똥도 못 치우는. 그러니까 바보서사의 가장 전형적인 구조가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바보였던 이 양반이 나중에는 그 어떤 농업 구조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청원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농사꾼은 빚지면 안 된다. 이걸 아주 잘 파악하고 있잖아. 그렇죠. 정부의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결코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약간 되게 뭐랄까 토끼 서사 말고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읽는 도중은 재밌었어. 읽는 중간은 재밌는데 읽고 나서 뭐 이렇게 남는 건 없더라. 그냥 이런 착한 바보의 어떤 알고 보니 옳았다 이런 서사는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렇게 뭐 그냥 이게 그랬습니다. 작년 수능에 나왔거든요. 요 소설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고서에 많이 정리가 돼 있어요. 딱 그 이 소설이 왜 전통 문학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정리를 세 가지. 해학성, 그다음에 환상성, 그게 바로 환상성. 토끼 꿈. 어. 교훈성. 교훈성. 이 세 가지 측면. 그렇게 외우지 마. 그렇게 반가웠어. 여기서 끝내야 돼. 오랜만이었어. 이러다 다 죽어. 하지 마. 실제로 작가님이 그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일종의 항의를 받으신 적이 있대요. 이 작품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에도 나오고 자꾸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까 나정님이 해주신 그 묘 비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또 그 전통 그 관례에 따르면 묘 비명이 다르고 묘 지명이 다르고 뭐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 지적을 하면서 그 소설에 그렇게 써놨는데 그게 아니라고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선생님의 주장에 따르면 원래 그렇게 쓰는 거는 묘 지명인데 뭐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치기도 어렵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근데
방금 얘기해준 대로 해악, 뭐 교훈, 환상성 이렇게 하면 어디가 해악이지?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꼭 그렇게 하면 좀 그래서 좀 그 주입식 교육이 좀 안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어디가 해악인지는 맞아요. 딱히 좀 찾기 어려워요. 그냥 뭐 바보 같은 어떤 행동이나 말투나 뭐 그런 게 전반적으로 다 녹아 있어서 딱히 네. 어느 부분이 뭐 해악이니 뭐 보기가 좀 애매한. 그 저도 사실 방송 리포트 만들면서 워낙 성석재 작가가 해학과 이런 어떤 풍자 이야기꾼 재담꾼이라고 명성이 높으니까 그럼 내 리포트에서도 그걸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럼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뭔가 해학과 풍자가 기가 막히게 쫙 나오는 걸 했는데 없어. 아까 그 치킨 그거 아니 이 황만근 이 안에서 이 작품 안에서 어떤 한 문장을 리포트에 딱 넣었을 때 그래 저거 웃기네 재밌네 그게 없어요. 그 약간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저 원래 이렇게 줄 치면서 요 부분은 내가 이 문장은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줄줄줄줄 읽다 보니까 끝났어 소설이. 이게 좋게 말하면은 소설에 그냥 되게 쉽고 술술술 익히는 되게 재밌는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약간 힘줘서 쓴 느낌이 아니에요. 봤을 때 뭔가 이 문장에 막 힘줘서 쓴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줄줄줄줄 읽게 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전개가 엄청 빠르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쵸? 새로운 소재가 계속 나오고 경기 얘기 끝날 틈도 없이 다음 얘기 나오고 쭉쭉 나와가지고 나름- 굉장히 전개 빠르다. 약간 추리 소설의 형식으로 처음에 이제 실종 사건으로 시작하잖아. 다시 이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 뭐 또 참고서에 보면 흥미 유발 뭐 그런 거 보고 오지 마. 간만에 보니까 주입이 잘 되더라고. 그런 거 주입 당하고 오지 마. 좀 오히려 좀 보고 나서 이거 좀 길게 쓰지 그랬나 좀. 그 끝에 묘주병이 2000년이잖아요. 네. 황만근이 태어난 게 전쟁 중에 태어나잖아요. 전쟁 무렵에 한국 전쟁 네, 무렵에. 그러니까 50년을 엄청 단편에서 빠르게 달려가는 거죠, 사실. 그러네. 중간에 막 그 경운기가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무렵은 한 70년대, 80년대쯤 되는 거고. 근데 확 늙었어. 근데 그 그런 걸 이후에 황만근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거죠. 네, 황만근이 갑자기 현자가 돼 있어. 보니까 나이 엄청 많이 먹은겨. 근데 왜 황만근의 가족 그 엄마 아들은 왜 이렇게 다 못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소설을 안 읽으시면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죠. 소설을 읽으면 대충 그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완전 애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도 사연이 있고 아들도 사연이 있잖아요. 사실 갑자기 시골 마을에 엄마도 갑자기 시골 마을에 그러니까. 시집 와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애는 가졌는데 남편은 전쟁 구경하다 죽어.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구경하다가. 죽어. 아이씨.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은 그럼 되게 어린 나이에 낳은 아들은 시어머니가 거의 키우다시피 하고 그래서 뭐 애처럼 돼버린 그 아들은 또 그렇다고 막 냄새 난다고 방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약간 너무 설정이 극단적이더라고. 그렇긴 하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아들도 아빠한테 막 욕하잖아요. 아버지가 임마 일나라 임마. 그래서 저는 그 재밌었거든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창피해서. 근데 그거를 리포트에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치. 완전 패륜아니에요. 아버지 임마 일나라 이러면.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흐름 맥락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소설이고 근데 그 왜 그런지가 뒤에 조금씩 나와서 그런 거 약간 흥미 유발. 그 이상한 얘기 가지고 자꾸 주입식으로 하게 되잖아. 흥미 유발. 여기서 왜 이런지 보니까 뒤에 그 지나고 나면 다 그 연원이 나오는 그런 식이죠.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 있어요.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근데 보면은 민 씨는 그러니까 황씨 그 마을에서 황만근은 좀 바보 취급받는데 민 씨는 와가지고 좀 알아봐. 얘기에 좀 귀를 기울여. 이거는 근데 뭔가 저만 이해를 못하는 뭔가 이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러니까 바깥 사람한테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정상적으로까지는 아니. 아니 그 호감을 갖잖아. 그리고 얘 그렇게 바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가만 보면 제일 마을에서 성실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인 거를 이 사람만 알잖아. 그 사람들은 황 씨들은 거기에 젖어 있고 늘 얘를 무시해 왔기 때문에 황만근의 어떤 빛나는 그 해안을 발견하지 못하죠. 황만근이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 비료도 황만근이 그런가 봐요. 전체 그러니까. 우리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가 아니지 90년대까지도 분뇨를 모아서 이제 분배를 했나 봐요. 모든 마을에 그거를 황만근이 혼자 다 했다잖아. 그러니까 황만근이 없으면 그 똥도 못 나눠주는 거지. 그리고 황만근은 나눠줄 때도 자기 밥부터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 뭐 이렇게 순서대로 공평하게 그런 역할까지 하니까 그 역할이
외부인의 눈에만 명확하게 보이는 설정인 거죠. 너무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다는 거죠. 전 근데 그런 설정이 좀 나 되게 싫어하네. 식상했어. 아니, 약간 히어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히어로 무비 같은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되게. 여러분 요즘 너무 좀 비극적이지 않아요? 비극적인데 당연히 비극적으로 죽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읽다 보면 당연히 그리고 아무도 그의 이 노고를 안 알아주겠지. 그래야 더 이제 더 그게 빛날 테니까. 근데 이제 외부인이 와서 이거를 써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소설로 출판해서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됐네. 아무튼 뭐 그래서 전 약간 보면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읽는 도중은 재밌었는데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형식은 되게 민담의 형식 뭐 이런 거는 뭐 좋았지만은 정서적으로 별로 울림이 없었어요? 많이 나온 얘기 아닙니까? 아닌가요? 뭔가? 근데 약간 여기서 근데 경운기 얘기가 나오는데 경운기의 구조에 대해서 통달하잖아요. 황만근이 경운기 박사죠. 박사잖아요. 그래서 완전 옛날 경운기도 이제 황만근이 손을 대면 이제 시동이 걸릴 정도로. 황만근의 경운기는 다른 사람은 몰 수 없다고 나오죠. 근데 다른 이제 그 정도가 되면 황씨들도 이 사람이 이쪽에는 좀 똘똘하구나 이런 걸 알 법도 한데 계속 무시해. 계속 무시해. 그게 이제 원래 그 처음에 마을의 첫 번째 경운기를 갖게 됐을 때는 좀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소설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한 또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 집집마다 경운기가 있고 또 90년대가 되면 이제 차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별볼이 없어진 거겠죠. 뭐 처음엔 좀 경운기를 이거 좀 날아줘, 뭐 좀 해줘 이렇게 하다가 뭐. 보면 되게 나중에는 약간 그 같이 민씨랑 같이 별 볼 때 있잖아요. 하늘 나와서 별 볼 때 약간 모든 걸 통달한 현자같이 나오죠. 실제로 그러면 황만근은 이제 바보가 아니라 그 나이를 먹어서 바보가 아니게 된 건지 원래 바보가 아니었던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보면서 어렸을 때는 바보가 맞는 것 같아. 발음도 잘 못하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근데 시골에 이런 분들이 늘 있나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나? 이게 사실 소설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 법한 상황이나 사람이면 약간 더 몰입이 될 텐데. 그 작가님은 실제로 이제 그 고향 경북 상주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서 꽤 유년 시절까지 살다가 나중에 이제 소설가가 돼서 일종의 뭐 집필 겸 취재 겸 해서 이렇게 농촌을 좀 돌아다니셨대요. 이 작품의 배경이 된 곳도 실제로 있긴 있어요. 상주에 큰 저수지를 끼고 있는 마을. 실제로 거기 머무르면서 그 풍경에 좀 반해서 그 풍경을 이 작품에 차용해서 쓰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작가 본인이 어려서 농촌 마을에서 자라면서 봤던 거, 또 집필 활동을 하면서 이곳저곳 농촌에서 봤던 거, 그래서 이런 황만근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처럼 막 극적으로 막 극단적인 구성을 가지고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을에 조금 어딘가 좀 불편해 보이고 어딘가 좀 뭐 지적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을의 공동체가 적절히 그 사람을 부양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마을 공동의 일이라든지 좀 허드렛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맡기고 또 뭐 좀 그 대가를 먹을 걸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가의 생각은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공동체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것들이 좀 많이 공동체 문화가 허물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보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뭐를 할 때 황만근의 역할이 되게 두드러지는 게 많아요. 네, 제가 네. 한 구절 읽어드리면은 그가 포정의 업, 그러니까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을 숨을 끊는 것부터 내장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반드시 황만근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그런 건 다 황만근 씨가 다 하는 똥도 거죠. 나르고. 네? 똥도 나르고.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어쩌다 음식을 만들면은 음식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황만근 씨가. 그래서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해. 뭐라고 해? 희한할세 바보가. 그러니까 이미 바보가 아닌데 지들만 몰라. 그러고 나서는 이 부분도 재밌었어. 그러니까 황만근은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 산역과 같이 남이 꺼리는 일, 그러니까 염을 하는 시신을 이제 염하는 그런 거에는 앞장섰고 동네 사람들 서슴없이 그의 그 일을 맡겼어. 똥구덩이 파고 우리 짓고 벽돌 짓고 이런 것도 황만근이 해. 마을길 풀 깎기, 또랑 청소, 공도 우물 청소. 나 이게 재밌었어.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가 싫다고 요동질 치는 돼지에게 때때의 옷을 입히는 색동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돼지를 제물로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 일 남의 일 굳은 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가 한 일에는 대가가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은 공지사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황만근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춤을 추듯이 인사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만근 씨가 뭔가 우리 이 문명사회라고 해도 문명사회에도 그 근저에는 하수구가 흐르는 거잖아요. 하수가 있는 거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 황씨마을에서 황만근이 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씨마을은 황만근 씨를 기반으로 그 반석에서 본인이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존재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 황씨 이걸 누리는 황씨들은. 그래서 이 당연하듯이 생활하는데 외부에서 와 보니까 뭐야 이거는 황만근이 얼마나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를 민씨는 알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황씨도 이제 그걸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너그럽게 그래 자기가 해야 할 일한 듯이 그렇게 살다가 너무 착해. 너무 비현실적으로 착해. 돌아가시죠. 그 엄마랑 아들이랑 사는데 엄마는 비린 게 있어야 밥을 먹고 아들은 비린 게 없어야 밥을 먹고 그래서 밥상을 2번 차린대잖아. 그런 가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밥 따로 아들 밥 따로 차려주고 자기 반찬? 막걸리만 먹어. 반찬 구성도 다르게 하고. 네. 그리고 자기는 바깥에서 자고 냄새 난다고 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황만근이 술 엄청 많이 먹잖아요. 거의 뭐 이 술 엄청 많이 먹는 것도 이게 딱 한국 전래동화에 나오는 장사. 이른바 착한 장사의 이미지가 그렇죠. 딱 이거예요. 그렇죠. 그 김동리 소설이죠. 붉은 산인가 뭐 거의 그 힘을 항상 숨기고 사는 김숨찐이 있어요? 캐릭터들이 그래서 그 캐릭터 둘이 있는데 음. 이제 둘이 산속에 들어가서 피투성이 될 때까지 서로 싸우잖아요. 몰라. 정기적으로. 몰라. 그런 게 바로 그러니까 김동리가 딱 지금 이 계보가 성석재가 김동리의 후예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요? 그런 뭐 이 전략, 민담. 민담. 그 힘숨찐들이 나오는 우리의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세계들이 별로 거기에 이제 감정이입을 잘 못하시는 거고. 아니 감정이입은 했는데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돼서 약간 그러니까 스토리가 뭐 되게 막 스토리가 그러니까 읽는 도중은 재밌어. 페이지는 재밌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겠구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그런 여기 볼 때 그래? 뭐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그래서 약간 죽었구나 싶었지만은 난 한참 뒤에 죽을 줄 알았어. 왜냐 장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반가웠을까. 끝이야?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좀 얘기가 너무 빨리 끝나서 전 진짜 좀 아쉬웠어요. 좀 더 긴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황만근의 이 대단함을 마을 사람들이 알고 좀 가슴을 치고 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좀 비장미가 좀 덜해졌겠지만서도 아무튼 또 너무 빨리 죽어서 좀 아쉬웠어요. 저는 소설 보고 나서 그러니까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저도 소설에서 이 부분이 너무 좋다. 이 부분이 막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느낌은 잘 없었는데 소설을 덮고 나니까 실제 우리가 뭐 빠르면 90년대 아니면 90년대 중반 후반에 그 소위 농민 문제, 농업 문제, 농촌 문제라는 것들이 그 실제 뉴스에 되게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운기 시위도 하고 막 불태우기도 하고 쌀 개방하면 우리 농민들 다 죽는다 막 그런 시위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가? 우리가 다 그때 당시에는 막 이제 쌀 개방이 되면 농민들 우리나라 농촌 다 그게 망한다 막 표현하죠. 그런 얘기 우루과이 많았고. 라운드. 네, 우루과이 라운드. 연식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그래서 근데 지금 2020년에 지금 2021년에 지금에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작품에서 나온 농가 부채 되게 심해서 다 농민들이 실제로 작가분이 그 취재를 하셨었대요. 그 다른 마을에서 여기 말고 다른 경기도 어디 집필실에서 집필을 하시면서 농가 부채가 심해서 이렇게 연대 보증들을 쓰는 거예요. 같은 한 마을에 내 부채를 여기 보증 쓰고 또 보증 쓰고 해서 실제로 야반 도주하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식구들 데리고 아예 그냥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그래 그런 일들이 있었지.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신문에서 봤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이 딱 정확하게 그런 배경으로 전개가 되는데 약간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문제의식은 사실 별로 안 느껴져. 그렇죠. 그냥 이 캐릭터에 빠져드는 거지. 그렇죠. 아, 이게 뭔가 농민의 어떤 현실적인 그 모순을 드러낸 소설이라고는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작가가 의도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가를 인터뷰하면서 그 실제로 그 작가가 문학이 뭔가 교훈을 주려고 독자를 수고롭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문학에 대한 본인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재밌어야 된다는 뜻인데. 네, 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책 읽기와 대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뭘 전달하려고 막 주장을 펼치면 안 돼. 그냥 재밌게 까까까 보다 보면은 뭐 이런 게 있었네라고 이제 남아야지. 저도 안 남았다며. 네? 안 남았다며. 전뭐 그닥 모순이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모순이 아니라 이제 성석재 작가님이 저를 이제 설득시키지 못한 거겠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이른다고 해서 성석재 작가의 그 금자탑에 정말 기스가 아닌 흠 하나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낼 수 있죠. 흠 못 내지 제가 뭐라.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어떤 그 농촌 마을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또 쉽게 공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나 그 윗세대들은 원래 마을에 다 그런 애들 있었어. 원래 사실 또래 집단에 다 있잖아요. 있어요, 한 명을 맞아요. 놀리고 좀 무시하면서 근데 걔가 그러면서 좀 이용해 먹잖아요. 맞아요. 뭐 좀 자꾸 귀찮은 걸 하게 만들고. 근데 저는 약간 근데 약간 좀 그게 뭐냐면 저는 황망근 같은 사람한테 대한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다 같이 대학교 때 MT 가잖아요. MT 가면은 꼭 필요한 일을 찾아서 막 하는 애들이 있어. 청소 같은 거 막 빨리빨리 하고 뭐 빨리빨리 갖다 놓고 이런 애들 있다? 그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여. 일감이 안 보이는데 맞아. 꼭 그런 선배도 있어. 되게 착하고 그냥 눈에 띄지 않는데 뭘 되게 그 염렵하다는 표현 있잖아요. 염렵하게 그 일들을 착착착 하는 거야. 도와준다 그러면 괜찮다 그래. 그러면 진짜 나도 뭘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게 난 되게 열등감을 느꼈어요. 왜 나는 이런 일머리가 없나. 맞아요. 그 MT 가면 막 모닥불도 잘 못 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뭐 갑자기 뭐 어디서 뭘 이렇게 갖고 뭘 와서 해가지고 그냥 훅 해놔. 그럼 막 그걸 내가 즐기면서도 마음속 한켠에는 이런 황망근 같은 사람에 대한 약간 질투도 좀 있었어요. 약간 질투.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역시 뭐 이런 뭐 책상 물림 그냥 나는 이런 거 누리기나 하는 그냥 집안의 아들로 그냥 막 다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황망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약간 기본적인 열등감이 있어. 저 예전에 농화를 전 이제 한 5번 정도 갔었거든요. 저는 많이 갔네요. 많이 갔죠. 왜냐하면 4년을 있었으니까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농화를 가면은 농화를 가도 어떤 애들은 묵묵히 되게 착한 애야. 그런데 그런 애들 막 일 엄청 잘해. 막 짜실한 일 같은 것도 설거지 같은 것도 잘하고. 그럼 난 그게 필요하다는 걸 몰라. 그럼 내가 너무 막 하찮게 느껴지고 되게 막 진짜 룸펜까지 느껴지고 막 그런 거예요. 한 10초 괴로워하다가 또 놀았겠지. 아이, 그렇지. 난 이걸로 해주면 되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망근 같은 캐릭터에 대한 미안함과 존경심과 열등감과 질투와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애들은 또 농민분야 이런 분들이랑 되게 빨리 또 친해진다 또. 전 또 그러지 못하고 그막 되게 거기에 잘 녹아들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제가 좀 열등감이 있어요. 가지고 그런 친구를 따로 불러가지고 막 따로 둘이 술 먹으면서 막 물어보기도 했어. 너 어떻게 이렇게 일을 그렇게 찾아서 잘하냐 막 그러면. 망근아. 망근아, 니 어떻게 일을 잘하고 막 그러면 아닙니다. 이러면서 착해 이런 친구들이. 전 좀 그래가지고 좀 읽으면서 좀 그랬어요. 제목은 왜 이럴까요? 뭐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황망근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황씨들이 귀를 안 기울이잖아. 되게 우습게 하잖아. 바보가 뭘 안다고 보증도 안 서주잖아요. 바보라고.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서달라고도 얘기 안 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황망근이 한 말들이 사실은 맞는 말들이 많았다 이 짜시들아, 짜샤들아, 니네가 몰라서 황씨 니네가 진짜 바보라고 치부해서 그렇지 황망근 임마 이렇게 말했어. 귀구로 한번 들어봐. 이게 사실은 여기 나오죠. 그 신지라고 하죠. 신지. 코요테의 신지가 아니라 신의 그 황망근
황 선생은 어리석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하늘이 따뜻한 사람을 따뜻하게 착한 사람을 따뜻히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불의를 대어서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는 거죠. 신지가 돌아왔는데 마을 사람들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이라는 놈이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막내 네가 뭐 농민 다 죽는다 이런 팻말 들고 경운기 몰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 경운기는 주인을 태우지 못하고 머리만 돌아왔지만 슬픈 이야기죠. 그 경운기를 차도에서 모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 사실 시골길 가면 흔히 보이잖아. 그 술 드시고 몰잖아. 그 뒤에 나 옛날에 엄청 많이 탔어요. 농가 가면은 같이 술 드시고. 요새는 안 그러시겠죠. 근데 그죠. 꽤 2000년 있잖아요. 때는 그래서 그랬어요. 차도에서 네. 하는 게 위험한가? 실제로 그게 여기 황망도 그렇지만 잘 뒤집어진대요. 이게 생각보다 좀 차보다는 좀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이 자동차보다는 위에서 이렇게 하고 그 뭐 농락에서 타봐서 알겠지만 커브 틀 때 되게 어색하게 막 이렇게 드리프트 하시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만세핸들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잘 이렇게 전복 사고가 많이 나는. 아니 이번에 사실 이번 리포트 하이라이트가 경운기였거든요. 그렇죠. 경운기 인터뷰. 주인공 황만근은 마을의 유일한 경운기 주인이었습니다. 경운기 덕에 황만근은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경운기 덕분에 황만근은 사람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이 먼저 옥깃을 잡아당기려는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에 교훈을 남기는 고전소설 같은 구조. 그러나 이야기꾼 성석재의 목적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해서 수고롭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경운기에 걸터 앉은 인터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거 어디예요 그 시골이? 실제 상주에 간 거예요. 네, 상주에 가서 현장 네, 기자. 가서 답은 현장에 있다. 네, 그렇죠. 상주까지 갔어 근데. 네, 파주만 가도 되는데. 네. 실제로 그 저수지가 있더라고요. 마을 신대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신대리는 없어요.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다른데 여기 그러니까 작품에서 묘사된 풍경, 큰 저수지를 품고 있고 뭐 뒤에 산이 있고 그런 그 풍경이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실제로 그 풍경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쓴 거고. 그래서 그 경운기 타고 생각보다 그 작가님도 별로 경험이 없으시더라고요. 경운기 많이 타보셨겠네요. 아니 뭐 뒤에 타보지는 않았다고. 나보다도 경험이 없어. 경운기 어떻게 섭외했어요? 경운기 섭외를 이제 우리가 늘 기자들이 하듯이 그 주소지에 그 읍면 행정센터에 전화해서 저희 이만저만해서 경운기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역시.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 이장님은 내일 만나기로 했고 작가님이랑은 상주에 간 건 그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촬영하고 내일 경운기를 찍기로 했는데 이렇게 작가님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분 동네 분이 이렇게 쓱 오시더니 성석재 작가님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동네 분이 와서 성석재 작가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마을에 한 몇 개월 정도 머무르셨대요. 90년대, 30년 전에. 근데 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분이. 황만근이다. 그분이. 신지가 돌아왔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사실 빨리 촬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기자는 빨리 촬영해야 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한참 얘기하다가 어떻게 경운기가 나왔는데 저희 오빠네 집에 경운기 있다고. 여자분이었어요? 네, 여자분이 있는데. 그러시냐고. 혹시 좀 저희 와주실 수 있냐고. 오신 거예요. 알았다고. 아니 탈탈탈탈 하기 전에 와서 해주세요 했더니 저희 이제 대충 설명을 주세요. 그러면 밀짚 모자 쓰고 와야겠네. 그림을 아시네. 그러더니 이제 다다다다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개구리 야상 있잖아요. 네. 내가 이것도 입고 왔어? 그림을 아시네. 그래서 개구리 야상에 밀짚 모자 딱 쓰고. 근데 제가 진짜 나쁜 놈인 게. 왜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이라는 생각이 사실 지난번 김원일 선생님 만났을 때 들었는데 이 촬영 도와주신 이장님한테 황만근이 바보라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역할. 바보의 이미지로 나오시는 겁니다.
라고 말을 못해요. 아, 그치? 이미지 컷을 오, 찍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 화면에 그 경운기 타고 뒷모습이 나오는데 잘하면 제가 이분한테 예. 바보 역할 나온다고 말했잖아. 뭘 못해. 바보였지만 바보가 아니었다. 그렇지. 신지가 돌아온 분이다. 그렇죠. 히어로물이다. 네, 히어로물이다. 우리 안에 히어로물이다. 신기하네요. 그 성숙 작가님이 사실 뭐 얼굴 아시겠지만 되게 튀는 외모가 또 아니시거든요. 정말 평범하게 어. 보이죠. 근데 마스크에 쓰고 계시면 정말 알아보기 힘드실 텐데. 정말 놀랐어요. 진짜로. 30년 전에 본 예, 그걸 예. 기억하시는. 몇 달 마을에 머무는 기억. 성숙제만 해도 유명한 작가니까 뭐 계속 지켜보고 계셨겠지. 그렇구나. 또 거의 그 마을에 계셨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15페이지밖에 안 돼요. 의외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좀 개인적으로 너무 짧아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예상되는 내용이었으면 더 이야기를 중간에 두텁게 풀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혹평을 거듭하고 있어. 아, 호평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 중간 내용은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설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른 이 단편 혹시 뭐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소설과 관련해서. 그 얘기 네. 그 작가님이 생각보다 이 소설이 그 뭐 성숙재 작가의 유명한 작품들이 많지만 많이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이잖아요. 홍만근 제일 유명하죠. 네, 제일 유명한 소설인데 뜻밖의 본인은 어떻게 막 내가 이 작품을 공들여 써서 꼭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쓴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가는 원래 자기 대표작 쓸 때는 이게 대표작이 될지 모를 수 있죠. 근데 쓸 때는 그래도 막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 발심을 해가지고 그 창작콘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막 펜이 가는 대로 막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셰익스피어인 러브. 셰익스피어 그러잖아. 그 막 이게 아닌 거 아닌가?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된 근데 건가요, 소설을? 네, 이 계기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의 이미지, 마을마다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미지는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 속에 있었던 거였고, 그 90년대 농촌 문제는 또 자기가 현실에서 봤던 거고, 이거를 그냥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엮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겠죠? 네, 쉽게 썼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호평을 받고 평가를 받고, 그래서 작가 본인도 좀 당황한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작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소설 정말 잘 써야 돼 해서 막 쓰면 자기 자아가 너무 이렇게 빈틈없이 투영이 돼서 독자들이 이렇게 끼어들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작품은 조금 성기게 썼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으면서 좀 이렇게 들어올 자리들이 있었고, 쓱 해서 팽해도 이 정도 된다. 내가 아니 반대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이 소설로 꼭 성공할 거야. 내 모든 걸 보여줄 거야라고 하면 잘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소설도 있었나 봐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결국 소설도 소통이니까, 독자와 소통하는 거니까 독자들이 좀 이렇게 소설 안에 들어와서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많은 작가들이 유 기자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이제 50편 선정됐잖아요. 그럼 내 대표작 그거 아닌데 라거나 저 그거 딴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엄청 공교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막 나를 엄청 많이 이게 투영했다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반응이 이렇게 외부에서 반응이 이렇게 좋으면 내 대표작 그거 아니야라고 본인이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심지어 본인이 고른 표제작도 아니었대요. 이 중에서? 네. 이 중에서? 이제 소설 집을 묶어서 내면서 아니, 근데 이 작품이 이상문학상을 동인문학상인가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니 그 작가님 얘기는 자기는 다른 작품을 표제작으로 하고 싶었는데 뭐라고 얘기는 안 하시지만 그랬더니 그 책 출판사 편집부에서 아니라고. 이걸 해야 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 소설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15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사가지고 요만큼만 읽어도 내가 어디가 성석재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15페이지 읽는 거 진짜 금방이니까. 15페이지는 아니죠. 15장. 아니 15장, 15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금방 읽고요. 너무 빨리 끝나. 너무 빨리 끝나고 그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내용 자체가 재밌고 여기 나오는 이게 단어 같은 것도 옛날에 맞아 이 시골 관련해서 들어보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읽고 재밌어가지고 그 뒤에 것도 읽거든요. 천혜윤락? 천혜윤락 이 수속 이건데 난 내 친구 얘기하는 줄 알았어. 꼭 이렇게 사고 치는 친구 하나 있어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뭐가요? 이 소설집에서? 천의 율라까지 읽었어요. 아, 예. 2개 읽었어요. 아 그래요? 그 다음이 진짜 재밌네. 아 그래? 그 다음이 진짜. 아 그거 못 참지. 그 바로 직전. 그럼 유도혁 기자는 어떤 소설을 추천드립니까? 그 바로 뒤에 쾌활렉가의 명랑한 갯날이라는 소설이에요. 바로 뒤에 천의 율락 뒤에. 이게 뭐냐면 그 넘버 3 기억하죠? 아, 영화 그죠. 넘버 3. 네, 넘버 3가 보면 약간 좀 비슷하잖아요. 좀 덜 떨어졌잖아. 그죠. 송강호. 그 조폭들인데 네, 조폭도 덜 떨어졌고 검사도 덜 떨어졌고. 딱 그 내용 그 거의 그래요? 비슷해요. 어. 그러니까 시골 동네에서 다 그 동네에서 뭐 장사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친목계를 하는 거예요. 예. 친목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넘버 3처럼 조폭이거나 건달은 아니지만 거의 엇비슷해. 소시민인데 약간 모자란, 약간 모자란. 모자란 것보다 약간 좀 이제 그 불법과 탈법의 경계를 이렇게 그런 사람 되게 많이 오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웃겨요. 재밌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 이렇게 낄낄대면서 읽을 수 있는. 저 그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후루룩 넘기다가 읽어봤네요. 뭐야 저 새끼들. 탈 거라고는 배달용 오토바이밖에 없는 정수가 먼저 말한다. 그는 바로 그 오토바이를 탈탈거리며 살인적인 햇빛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뺏긴 영구가 그 뒤를 잇는다. 뭐야 저 개새끼들. 동화는 그러지 않아도 온몸이 근질근질하다. 뭐야 저 새끼들. 고기를 접시에 담아오던 혁기도 말한다. 뭐야 저 X만한 새끼들. 누구랄 것도 없이 선언명이 외친다. 뭐야 저 같은 새끼들. 지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소설이 가봐요. 아 웃겨요. 재밌네. 그러니까 그 개원들이 모여서 오늘 갑자기 야 우리도 우리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번 내자. 갑자기? 우리 중에 갑자기? 우리 중에 그 중에 한 명? 우리 개원들 많으니까 한 명 후보로 내고 선거운동 하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누가 나갈까 골라요. 근데 다 전과자야. 후보 부적격이야. 이런 전과자 안 돼. 야, 너 향군법 위반 걸린 거 어떻게 되냐? 난 벌금 내고 끝났는데 난 음주운전으로 또 하다가 무면허로 또 걸려서 재판 중입니다. 도위생과에서 불시다 합성단속 나와가지고 식품법 위반으로 걸렸어요. 우리 마누라 이름으로 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 괜찮지 당연히. 다 이런 식인 거예요. 나갈 사람이 없어. 국회의원 전까지 얼마나 많은데 네. 애 나가지. 이명박도 전과자였고. 뭐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 전반적으로 약간 바보 이야기를 많이 쓰시네요. 그렇죠. 바보기도 하고 어디 좀 하수라고. 그러네.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 든다. 왜 가이리치 감독 영화가 약간 바보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교묘하게 이야기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바보들이 모여서 뭔가를 기획해서 늘 뭐가 엉망이 되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일 맞아요, 최근 맞아요. 영화도 그래요. 네. 그게 가이리치 감독 영화가 저거 제일 좋아하는 그 감독 중에 하나인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네. 약간 모자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원대한 거를 이렇게 하고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들. 그럼 쾌활역가의 명랑한 갯날은 여러분 이거 책 사시면은 꼭 읽어보시면 반드시 읽어. 반드시 네. 나도 읽어야겠네. 나 네. 가서 읽어야겠네. 아주 나 이런 얘기 좋아하는데. 아주 웃깁니다. 아주 웃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제가 본 게 더 웃겨요. 뭔데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네, 이 앞에 조동관 약전이라고 이 책엔 없어요. 단편인데 조동관이라는 사람의 약전, 흥부전 놀부전 할 때 그 전자야. 그러니까 딱 성석재스러운 제목이죠. 조동관이란 마을의 유명한 그냥 남봉꾼 깡패 양아치 아주 그냥 레전드야. 얘가 맨날 유리창 깨고 다니고 술 취해갖고 막 성희롱하고 뭐. 근데 사람들은 은근히 얘가 막 욕지거리하고 세상을 향해 저주하고 이걸 피해 다니면서도 은근히 즐겨. 얘가 막 술이 너무 꼬라서 이제 집에서 자고 있으면 좀 허전해하고.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씀드린 봉산탈춤의 쥐바리 같은. 근데 이제 그 마을에 그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하거든요. 경찰들도 얘 무서워서 못 건드는데 경찰서장이 이제 치안을 바로 세우겠다. 이 무너진 공권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바로 잡겠다 내가. 그리고 이제 순실을 처음에 막 훈장 정복 딱 입고 비싼 차 이렇게 관용차 몰고 이제 파출소를 향해서 가는데 파출소장이 이렇게 이제 도열에 있다가 저쪽에서 그 형제거든 쌍둥이. 이 조동관이 형제가 오니까 막 오면 안 되는데 서장님 오셨는데 자기인 줄 알까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면 얘는 무조건 시비 걸거든. 경찰들 개무시하고 경찰 패고. 그래갖고 막 사색이 돼서 이제 막 막아. 근데 이제 그 서장이 뭔가 낌새를 눈치채고 야 저 새끼들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술 취해갖고 낮술 마시고 열받아서
이 서장을 멱살 잡고 차에서 끌어내갖고 서장을 철도로 이렇게 여기 넥타이를 질질질 끌고 가. 경찰들은 뭐해? 막아야지. 경찰들은 막 웅성웅성 대면서 어. 못 막아. 근데 그때 마침 기차가 지나가서 이게 철길을 넘어가서 기차가 지나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못 가잖아. 기차가 싹 다시 지나가 보니까 완전히 그 웅덩이에 깔고 앉아갖고 형제가 이 서장을 능욕하고 있는 거야. 그 서장이 이렇게 이제 이 공권력 막 기동대 출동해서 이제 이 얘네를 검거해서 형은 금방 잡혀요. 근데 주인공 조동관은 산으로 도망가. 그래서 형이 경찰이 이제 그 산에 그 무슨 그 마을에 여관처럼 쓰이는 바위가 있거든. 그 마을에 여관이 없으니까 바위요? 그 산 중턱 바위에 모포를 깔아놓고 거기를 이제 마을 주민들이 여관처럼 뭔 소리야? 아무튼 거기 가서 이제 어. 그러니까 고립된 거지. 사람 이제 밑에 경찰들 포위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중간에 형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 편지 읽게 하고 야 모든 걸 용서해 줄 테니. 그래서 형이 네고시에이터. 편지를 이제 읽으라 그러는 거야. 경찰들이 사랑하는 똥까나 조동관이 별명이 똥간이거든. 엄마가 걱정한다. 나도 걱정이다. 우리는 내 염려 덕분에 무사히 잘 있다. 점점점. 아저씨 이 글자가 뭐야? 이렇게 그러는데 빨자다 빨 하고 포승줄을 쥐고 있던 경찰이 눈을 부래. 빨리 내려와서 자수해라. 우리도 언젠가 오손도손. 아이씨 안 보여. 손드시려 나 몰라. 막 그래갖고 이제 얘가 안 내려오다가 막 욕도 해요. 야이 물에 밥 말아먹을 놈들아, 네 애미하고 해서 새끼 낳아서 뭐 할 놈들아, 막 욕이 거의 한 페이지 나와. 그러다 결국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 바위가 똥간 바위, 전설의 바위. 그래서 그 마을에 양아치가 되고자 하는 애들은 다 그 바위를 성지순례를 한 번씩 가야 되는. 그리고 그 바위를 항상 새로 부임한 경찰, 그러니까 이 능욕을 당한 경찰서장은 결국 부패 혐의로 잘려. 그러니까 그 뒤로 오는 서장들이 또 그 바위를 보면서 청렴을 다짐하는 그런 마을의 전설. 뭔가 이상하게 꼬이지만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네요. 아, 이 조동관 약전이 먼저 나온 소설인 거죠? 황석영이 네. 꼽은 성석재의 원픽.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성석 작가님 만났을 때 이 황만근도 황만근의 일대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작가님한테 제목이 황만근 전이었어도 됐겠네요라고 질문했더니 작가님이 그럼 아무도 안 읽었겠죠. 이미 앞전에 한번 써보시고 반응이 안 좋으니까 조동환 약정을 사는 별로 아니었구나. 황만근 전은 안 되겠다. 황만근 저는 나도 좀 안 땡긴다. 그래서. 조동관은 이렇게 죽었다로 했으면 좀 더 괜찮네요. 네. 괜찮다. 네. 지금 들은 얘기랑 네. 되게 잘 맞는다. 괜찮다. 이때 나쁘지 이분은 않다. 전을 꼭 쓰고 싶었던 것 같아. 자, 유동욱 기자가 그래서 성석재 작가를 지금 딱 진짜 만나 뵙고 온 거잖아요. 네. 딱 만났을 때 어떤 분이었나요? 고향에서 만났죠. 그렇죠. 네. 만났을 때 사실은 저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워낙 아까 소풍 얘기도 했지만 맛집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 책이. 그리고 워낙 재담꾼이고 이야기꾼이고 이런 명성이 있으니까 되게 재밌지 않을까? 아, 사람이. 노잼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막 이렇게 진짜 막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막 하셨어요. 그런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조금은 점잖으신 타입이에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책이나 작품으로 만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없게 이 소설만큼 막 발랄하진 않으신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경운기 촬영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실 저희 촬영이 되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작가님이 이렇게 막 혼자 방치되고 막 이랬어요. 우리는 막 경운기 찍나 정신없고 그래서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촬영이 이렇게 늦어져요. 그런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EBS의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그 쭉 여행 다니는 프로그램. 그래서 전 다 반가운 마음에 그러면 저희 촬영 이렇게 늦어지고 여러 가지 막 해야 되고 이런 거 아시겠네요. 그랬더니 되게 싫었다. 불편해. 까칠하셔. 되게 싫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해외에 가서 찍으니까 어떻게 근데 스텝이 그 눈치를 채고 되게 어렵게 한식을 구해서 대접을 해줘가지고 한식 먹고 기분 좋아서 다시 촬영했다. 이번에 뭐 드셨어요? 이번에는 작가님이 데려가 주신 그 시골의 칼국수집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경북 상주? 네. 술 다셨어요? 술은 못했어요. 같이 1박을 한 건 아니에요? 같이 1박 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 쾌활내과의 명랑한 갯날 또 황망은 이렇게 많다 이런 게 다 짧고 재밌는 소설이니까 제목들도 재밌네요 다. 네, 아직까지 안 읽어본 분이 혹시 계시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김기화도 읽었는데
저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을 수 있어요. 박도원 촬영 감독님 읽으세요 이거. 읽어. 재밌다니까 이거. 재밌다고 합니다. 촬영 감독님 이거 나오네. 아니 뭐 책이라도 선물을 좀 하나 하고 이렇게. 아 그럴까?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2권 있어요. 하나 갖다 드릴게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지난번 마당 깊은 집에 이어서 책 읽기에 다시 한번 나오시는데 오늘 출연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보다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충분해. 네. 지난번이 좀 장편이라 이야기거리가 사실 더 많긴 했죠. 네네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전기자도 만들지만 리포트도 좀 같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소설과 함께. 지난번 그 마당 깊은 집 댓글에 어떤 분이 그 배경 음악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동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황만근은 배경음악이 없어요. 아쉽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음악이죠. 네. 저희로서는 대자연의 음악이죠. 네. 그래서 저로서는 또 새로운 시도를 했던 건데 또 그 리포트도 한 번씩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 혹시 그 인터뷰 거기에도 그런 배경 소리가 깔리나요? 네, 거기는 음악이 좀 깔려 있어서. 야하이. 네. 음악 누가 깐 겁니까? 음악은 그 편집하신 분이. 그렇구나. 네. 아니 지난번 배수아 작가의 에세이스트의 책상 음악에 대한 혹평이 많았어요. 혹평. 여기에 지금 맨델스존 너무 안 어울리지 않냐. 그게 약간 일화가 있는 게 이거 말해도 되나? 그 이제 김석 기자가 하셨잖아요. 김석 기자가 이제 저랑 자리도 가깝고 제가 이제 클래식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계속 뭘 쇼스타코비치 얘기하고 슈베르트 얘기하고 쇼스타코비치를 깔아야겠다 막 계속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완성된 리포트를 보여주더라고. 쇼스타코비치가 어울리지 봐봐. 맨델스존인데요? 쇼스타코비치 아니야? 하다가 뭐 이것도 잘 어울리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 그냥 하시죠 그러고 약간 두둥탁. 그래서 뭐 나름 잘 어울리던데.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섭외를 드렸잖아요. 나오시지 그랬어요. 독일에서 나라와 아니 팀장님 그렇구나. 김석 기자. 누군지는 안 밝히는 걸로 제가 삐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한 기자 뻔한데. 됐어.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그래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봤어요. 재밌게 읽었고 제가 이제 스토리는 그저 그랬다고 했지만 읽는 동안은 재밌었어요. 읽는 동안 재밌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남는 게 있는 그때 거고. 제일 재밌는 게. 그러니까 전 내가 너무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단편들이 특히 단편들은 이게 약간 뒤에 약간 반전이나 약간 그런 그런 걸로 약간 좀 이 단편의 어떤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많이 있잖아요. 단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대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뿐이지 내용에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특히 전 뒤에 천의 윤락도 계속 끌끌끌고 다른 친구 한 명을 떠올리면서 읽었는데 이 쾌활 내과의 명랑한 갯날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어떤 소설입니까? 다음 주는 또 단편이고요. 구효서 작가의 구효서 작가. 풍경 소리. 뭐야? 풍경 소리 절에 가면 있는 풍경 있잖아요. 풍경 소리. 풍경 소리고 뭔가 좀 제목이 취향이 아니에요. 맥 빠지는 제목이네요. 좀 이렇게 고요한. 고요할 것 같은. 막 시끄럽고 막 그런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봤어요? 읽었어요? 저 아직 내용밖에 읽진 않았어요. 리포트 누가 했어요, 그거? 좀 전에 맨델스존 쓰신 분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장편이라. 그다음에 미리 읽어오시라고. 그 두배 구효서의 풍경 소리. 그거는 다음 편. 여러분 단편인데 여러분 나 이거 사려고 서점 갔는데 단편집이 없고 이상문학상 그 2014년인가 2017년인가에 있어요. 이상문학상 수상작이기 때문에. 수상작이라서 거기에 1등이더라고. 그 대상 수상집. 그래서 아마 처음 나오겠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랑 이제 소년이 온다. 최신작이 소년이 온다와 좀 이어지는 소설이에요. 작별하지 않았다. 작별하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 한 주씩 할 거죠. 한 주씩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선배 어떻게 생각해요? 한강 작가의 소설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작가도 현기영, 황석영조차 현기영, 황석영도 우리가 한 시간 안에 그냥 다 쇼를 봤거든요. 근데 한강 작가의 이 소년이 온다와 다시 다시 작별하지 않았다. 작별하지 안 않았다를 된다 아니에요? 안 왔다요? 안 한다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한 주씩 하자는 거예요. 그 저는 이건 약간 황석영, 현기영 뭐 이런 대 작가들에 대한 좀 결례가 아니겠느냐. 근데 마침 신작이 나왔으니 신작 코인을 좀 타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워낙 지금 계속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리고 정혁 기자가 음. 워낙 현경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4.3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또 한강 작가의 신작이 4.3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정현욱 기자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왜 한강을 2번이나 하냐, 이렇게 황상 작가님이나 현경 작가님이 화를 내신다면 유동욱 기자가 그렇게 하기로 한 걸로 이분에게 화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가 됐네요. 네, 정리되는 걸로.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여러분 구효서 작가의 풍경 소리, 그리고 틈틈이 그리고 소년이 온다. 어, 그리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2개 딱 그거 읽어보시면 읽으세요. 네, 소년이 온다부터.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책 봐! 안녕! 책 좀 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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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이 경북 상주 농촌 출신이고요. 어린 시절을 보내고 30대 한 중반쯤에 소설 쓰기 시작하면서 소설을 쓰려면 아무래도 장소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농촌 출신이었다 보니 농촌이 맞아요. 제 체질에. 그래서 농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여기서 좀 쓰고 저기서 좀 쓰고 그러면서 이제 농촌의 현실을 좀 알게 된 거죠. 제가 어릴 때 알고 있던 그 목가적인 곳이 아니라 정말 삶이 힘들고 고단하구나. 그 안에서도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작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와해돼 가고 있는 것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 어떻게든 이걸 최소한 늦추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렇다면 그 방안은 어떤 것일까? 그럴 때 이제 이 황망의라는 바보처럼 보이는 사람이 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제가 어렸을 때도 늘 이런 농촌 공동체든 어떤 공동체든 보면은 아무래도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부양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말 그대로 공동체의 그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자기 생존을 하나 공동체에 어떻게 보답을 하나 그것이 이제 산역이라든지 뭐 이런 공동의 노력을 자기가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아마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 그런 게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인물의 역할을 만들었죠. 대학 초인가에 우연히 판소리를 접하게 됐는데 판소리하고 민요들, 우리 민요, 뭐 정선아리라 이런 것들 그것을 수집 채록해가지고 이제 음반으로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수십 장의 음반을 접하게 됐죠. 그거를 최소한 수십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각각을. 그러면서 뭔가 내 몸속에 내재해 있던 내가 있는 줄도 몰랐던 어떤 그런 기운 같은 것들이 드디어 외부에 존재하는 줄 몰랐던 어떤 것과 만나서 제 안에 산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쓰면서 현대 소설의 어떤 양식보다는 오히려 옛 것들에 의존해서 의고적이라고 그러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건 사람들이 그런 것들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개의치 않아요. 평론을 하고 이런 분들이 눈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소설 읽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럴 수도 있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저도 그걸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게 됐죠. 한국의 해학적 전통, 판소리 전통에도 맥이 다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바보 이야기는 우리는 아주 긴장감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우습고 또 우리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을 낮춰보고 이제 그 사람을 우스개 삼아서 놀리곤 하는데 사실은 그 바보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
엄청난 이 깊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사실은 무시하고 깔보고 하지만 그래서 한국의 오랜 얘기들 속에 이미 들어있어요. 바보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에 대한 충실한 태도 이런 것이 우리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 이야기를 읽는 건지도 몰라요. 어떤 의도나 논리로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를 보여주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설득을 하고 싶다면 공감이 가장 효율적인 설득의 도구니까요. 도시나 뭐 농촌이나 어디나 할 것 없이 있는 실상을 물론 허구적인 설정이지만 있는 개연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더 소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를 포함한 어떤 커뮤니티든 간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그 안에 일어나는 차별, 다음에 뭐 폭력, 온정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방향을 바꿔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런 일은 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그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고 중요한 게 아닐까. 공감하고 난 다음에 독자와 공감하기 전에 독자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요. 달라진 것에 의해서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요. 저도 나아지길 바랍니다.